자, 그러면 이제 그 16번 문제를 볼게요. 예, 16번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이 청나라 초기 때 그 청계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음에도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역사 용어를 쓰고 니은에 대한 서양 국가가 제기한 주요 불만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청해 강의 22년 때 이제 타이완을 편정하고 중국 정복을 마무리한 이듬해 청계령을 폐지했죠. 정확한 말 청계령. 청계령은 이제 그 당시 정송공 세력이 강남의 연해 지역의 사람들과 뭐냐면 서로 연계를 맺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해안가에서 한 10리 정도 있는 민가들을 내주고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의 어떤 그 무역을 다 차단하는 그런 무역 형태가 이제 그 명령이 청계령인데, 정송공 세력을 이제 뭐냐면 처단하고 나서 이 청계령을 폐지시키죠. 이걸 전해령이라고 하죠. 처리한 내용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네 곳의 해관을 설치해서 남방무역, 해양무역을 이제 뭐냐면 허용을 해줬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 남방무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 해관을 설치하고 나서 강희제 때는 다시 그 네 개 해관 중에 하나만 줄이죠. 월해관만 강동에. 그래서 강동을 월해관을 설치하고 그 월해관 밑에 공행이라는 상위 집단에게 특허권을 줘요. 공행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행무역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서양 국가들, 주 영국이죠. 영국이 이제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공행으로 한정된 제한무역을 타파하고요. 중국 시장의 전체를 개방하자. 그래서 주로 이때 했던 데 상강무역 시기 때, 주로 동인도 회사가 이제 폐지되고 나서 자유무역 상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안 들어줬다가 나중에 이제 언제 들어주는 거죠? 아편전쟁 때 남경조약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문이 이게 여기 다른 게 여기 있네. 자, 그럼 17번 문제 볼게요. 당대에서 이제 청대까지의 경제발달 사항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1번 보면 도시의 상인들의 동업적인 행과 작이 조직되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행은 이제 상인 조합이고, 작은 이제 공인 조합인데, 수공업자 조합인데, 행은 맞아요. 근데 작은 당나라가 아니라 언제 때 형성됐냐면, 송나라 때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상인들은 공소의 회관을 통해서 설치한 상호 이익을 도모했다. 공소의 회관은 명청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상서상인과 신한상인 같이 대규모 자본을 가진 객상상인들이 곳곳에서 이제 동항인 조합을 만든 게 회관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업종끼리 만든 것이 공소예요. 명청시대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이항법을 보급되어 병오리 2년 3모작이 일부 지방에서 실시했다. 명나라 때가 아니라 보급되기 시작한 건 당나라 때죠. 예, 당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청원 강조의 공행을 두어 외국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폈다. 맞죠? 이거는 권룡제 이후부터죠. 그래서 네 간의 해관 중에 월해관만, 강동의 월해관만 인정하고, 월해관을 지도하여서 공행 상인들이 특정 무역 특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역 특권들을 얻어서 이제 외국 상인들 교류하는 그런 공행 무역이 행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자, 가조치가 취해진 직접적인 배경을 쓰고
그다음 가부터 나까지의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과정과 그 계기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형성된 무역체제의 특징을 기술해보고 이 무역체제가 시행했던 시기 중에 그 중국 경제 변화를 서양의 무역 중심으로 서술해 보시오. 서양과의 무역 중심으로 이제 서술해 보시는데 일단은 이제 가조치가 뭐냐? 이건 청계령이에요. 그래서 복권, 강서, 강남의 세 개 연안에 있는 출입을 금지하고 경계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지 못하고 해안가에 살지 못하고 주로 이제 바깥에 살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청계령이다. 강희제 때 공포했던 거죠. 어떤 분은 이제 그 명나라 그 해금령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해금령이 될 수 없는 게 그 밑에 그 뭐냐면 그 출처가 청나라 뭐죠? 해전사대죠. 보통 해전이란 말은 뭐냐면 청나라 제도사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와 관련이 전혀 없는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 청계령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청계령은 뭐와 관련돼서 쓰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다음에 정성공의 난. 정성공의 난은 이제 정성공세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해안가에 연안에 있는 그 뭐냐면 백성들과 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견변 청야 정책으로 해갖고 그 해안가에 있는 민가들 다 소개시키고 방어망을 치고 이렇게 뭐냐면 정성공 세력들이 해안가의 사람들과 교를 못하도록 한 것이 그 청계령이고 청계령이 이제 뭐냐면 철회된 것은 강희제 말기 때 그 당시 정성공이 멸망을 하니까 전해령을 내려가지고 철회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영파는 본래 양선이 몰려든 것이 아니고 쭉 있는데 강동만 정박을 해어 교육학을 허락한다. 이거는 강희제 때 그 실시한 그 공행무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4개 해관 정책을 뒀다가 뭐죠? 이제 하나만 원해관만 이제 허용해도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청계령부터 해갖고 나의 강동 무역 정책이 실시한 대외 정책 변화인데 이 대외 정책을 그 뭐냐면 모든 걸 다 쓰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답안지 보면 뭐 그 당시 강희 권룡 옹종 때부터 해가지고 온갖 대외 정책 다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주로 남방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나왔으니까 이 남방무역이 한정돼가지고 대외 정책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기들을 이제 구분해 보면 되게 그 청나라 대외 통상 정책을 이제 몇 식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되게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크게 또 5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시기는 이제 청계령 실시까지 청계령 폐지까지 1시기로 나눌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청계 이전에는 까지 또 1시기 넣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2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보냐면 청계령 폐지에서 강동 무역 체제 성립까지 요 시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시기예요? 해관 정책이죠. 네, 해관은 10악사를 이어받은 제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3기는 강동무역 체제 성립, 아편전쟁까지. 마지막 뭐야? 아편전쟁 이후 자유무역체제까지. 이렇게 4시기로 나눠볼 수 있고 또는 청계령 이전까지 넣어가지고 청계령 이전은 이제 명나라 정책들을 계승해서 해금력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시기까지 해서 5시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일단은 청계령 폐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이제 뭐냐면 강동무역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2시기 3시기 넘어가는 그 시기 요거 시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관 정책의 어떤 것들 정예점을 설치해가지고 내려서 이제 해관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에는 강동무역 체제 하나만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공행무역을 왜 실시했냐? 해관 정책 4개 해관에서 하나만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다음 기독교 선교사들과 외국 자본의 침투를 금지하고 정부가 직접 뭐냐면 맡았던 세관 업무를 누구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공행상인들에 위임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요. 그때 이제 영국 정부와 동인도에서는 여러 사절단을 파견해요. 맥카트니 사절단이니 아머스트 사절단이 네이퍼니 했지만 그때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총조는 중국은 물산이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 너네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말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일종의 갑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청조라는 말 있죠. 천조국이라는 말은 원래 명청을 지칭할 때 천조국이라고 해요. 지금 뭐 누굴 지칭하죠? 그냥 미국을 이제 할 때 천조국이라고 하죠. 예.
이거 거의 역사는 반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물어본 게 뭐냐면 강동무역 체제의 특징들을 물어봤죠. 그래서 강동무역 특징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경제적 변화를 이제 어떻게 쓰냐. 자, 편무역에서 무슨 무역으로 상강무역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청나라의 대무역, 남방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남방무역을 좀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이제 크게 보면 당나라 때부터 해서 그 뭐냐면 명나라 때까지는 뭘 바탕으로 시박사를 통해서 했던 거고, 명나라 때는 이제 그 공무역 중심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해금령을 통해서 좀 제한을 뒀고요. 그런 정책들이 명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약화돼요. 해금령은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청나라 때도 그 명나라 정책 그대로 이어받았다가, 느슨한 해금 정책을 이어받았다가 강화된 게 뭐죠? 청계령이죠. 청계령이 나중에 정성공 낭 때문에, 정성공 세력 때문에 이제 한 거고, 그 청계령이 이제 뭐냐 해체된 거는 정성공을 진압하고 나서 전해적으로 내려가서 다시 네 곳의 해관 정책을 썼죠. 해관 정책을 했던 것도 했다가 원해관 통합시키고 공행을 뒀죠. 공행무역을 했죠. 그 이유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 걸 막고 비용을 절감하게 해서 일종 아웃소싱을 했다. 그리고 나서 공행무역이 폐지된 것은, 공행무역 폐지된 것은 아편무역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 사상을 볼게요. 자, 중국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사상을 가진 학문과 관련된 내용은, 자, 여기에서 이제 심을 성과 정으로 나누지 않고 오히려 성과 정이 일치를 봐서 심이 그대로 리며 심이 본체에 양지한다. 양지가 나오고 뭐 그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양명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일본은 오경대전, 성리대전, 영락대전 등 서적의 편차의 국가적 사업을 이루었다. 명나라 때 그 영락제부터 이제 쭉 있었던 것들인데, 이건 주자학이에요. 명나라는 명청시대 간학은 주자학이에요. 일단 뭐 과거 시험을 보려면 주자학이고, 우리가 잘못 양명학과 고중학은 이건 명청시대 주요 학문이 아니라 특징적인 학문이야.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서민을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 해갖고 삼인평등을 간의 기초해서 친민설을 주장했다. 예, 친민설을 주장했다. 맞죠? 예, 그래서 백성과 친하게 한다. 그래서 대학 고문에는 친민설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백성과 친하게 해서 백성을 동등한 도덕적 주체로 본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주자가 대학을 이제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뭘로 고친 거야? 친민설을 원본을 뜯어 고치고 신민설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을 새롭게 한다. 누가? 사대부 지식인들이. 그래서 일종의 백성을 교화로 대상해 본 거야.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관심이 실제적인 국민생활에 집중되어 농학과 자연과학의 성과가 이뤘다. 이 명말 때 경세 치용사상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지배적 정통성과 군신과 의리, 대의명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치통관 강목은 성리학과 관련된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양명학의 좌파 중에 유명했던 이타고와 관련된 거야. 이타고. 그래서 이타고 이름이 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타고 학파에 속했던 양명 좌파를 뭐라면 태조학파라고 해요. 강남 지역의 이제 태조 지역을 따서 태조학파라고 하는데, 태조학파의 공통점은 뭐냐? 자,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제학의 도덕적 허위성을 공격하죠. 그리고 계층 간 신분 상승을 인정한다. 요거 꼭 외워두세요. 태조학파의 공통점. 태조학파는 이타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잠깐 이제 보시면 736페이지에 보시면 이타고 외에도 이제 왕심제, 하시면, 남영반, 이타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사람도 공통적으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 중에 최고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타고야. 그래서 이타고가 유명한 뭘 내서 동심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동심설은 원래부터 타고난 양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타고난 양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아무리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해도 뭐냐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끝말이 안 좋아. 자살하죠. 감옥소에 갇혀가죠. 그래서 너무 시대를 앞서가면 안 돼.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동심서가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뭐와 관련되면 욕망을 긍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끊어졌나? 빨간색, 있네. 자, 3번을 볼게요. 명나라 말기 때 경생 시용사상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생 시용사상은 그 유교적 경세적 경향하고 그 금문학파 계열을 이으면서 그 당시 고문학파 실증성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등장했는데, 경세 시용사상은 명말 사회경제 발전, 서양 자연과학의 지식의 수용, 그 다음에 그 양명학에 대한 반발. 양명은 뭐만 강조해서? 마음의 문제만 강조하고, 현실 문제는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그 양명 심하게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등장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경세 시용사상 일종의 우리나라 뭐와 비슷하냐면 신학사상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시대를 구하고자 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양명 신학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아니라 이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죠?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마음의 수양만 강조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따라서 이제 성인군자가 관심 있는 되는 것만 관심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양명 그 경세 시용학자들 중에 그 항조의, 그 다음에 고현무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경세 시용학자면서도 또 뭐냐 고중학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되게 역사 연구에 상당히 공을 했는데, 특히 고현무 같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 고중학 개척자로서 또 뭐냐면 평가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추상적 사고나 간접적 주관을 배제하고 문헌을 근거한 실사 구실을 강조해서 역사학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고현무가 썼던 유명한 책이 일지록이죠. 예, 이름 정도 내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과 자연과학 방면에 그 큰 업적을 남겼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학자들 중에 그 당시 그 송원성에 나오는 천공괴물을 썼죠. 천공괴물을 써서 일종의 기계동함을 썼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서강계라는 사람 있죠? 서강계 쓴 사람이 농정전서 있죠? 그 다음 이 시즌의 본초강목.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강계의 그 당시 농정정서, 이 시즌의 본초강목.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을 보세요. 자, 명말 청취의 3대 유로서 명의대방문을 저수했던 인물, 유명한 사람 있죠? 항초이죠. 항초이. 그래서 명말 청취의 3대 유는 3명의 항천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 항초이, 왕보지, 고용무예요. 그래서 이 명의대방론은 그 항초이가 저수한 건데, 왜 저수했냐면 나중에 명나라가 멸망해서 왜 멸망했냐, 그 원인을 따진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명나라 정치제도, 어떤 사회경제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명의대방론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낭면 정권에 참여를 해서 세추용을 조직하고, 그 당시 남명 항제했던 노왕을 쫓아서 항청운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남명이 멸망하고 나서는 돌아와서 제하에 묻히면서 이제 여러 제자들을 키웠던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은 명나라 태조의 승상제도를 비판했죠. 그래서 그 당시 승상제도를 비판하면서 그 황제의 권력을 분권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견제 장치가 없으면서 이제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재상직 같은 것들 부활을 또 강조했고, 이런 것들인데, 이번 아까 지금 설명했고, 자, 독립서원을 건립하고 그의 사상은 청말 흥분사에 큰 자극을 줬다. 자, 독립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그 명때 그 독립당의 지도자였던 고현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고현선 강소성 무속형 출신인데, 그 당시 국뽕 문제, 학태적 책봉 문제 때문에 그 신종의 노용 때문에 물러나서 그 고향으로 가서 그 당시 이제 독립서원을 재건하고 그걸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맞지가 않고 박하 홍유 추구되었으나 사퇴하고 명사관의 부름도 거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 이제 청나라가 이제 건국하고 나서 제하에 묻힌 여러 이제 인재들을 선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종전에 팔고문 중심의 각오가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인재를 선발하지 못해. 왜냐면 팔고문은 일종의 기술이지 학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에 뛰어난 그 인재를 선발하니까 특별한 각오 시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박사 홍역관을 설치해가지고
뭐냐면 천대받는 계층, 추대받는 계층 중에 그 사람을 이제 뭐냐면 시험 보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특별 채용 제도가. 그렇지만 추구했지만 시험을 안 봤어. 그냥 사퇴해버리고 나와버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명사관은 이제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 역사를 지표하려고 뭐냐면 명사관으로서 이제 항조를 초대했지만 이 사람이 거절했어. 다만 자기 제자였던 만사동을 파견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5번 문제는 청나라 말기 때 그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청나라 보면 딱 고중학만 생각하죠. 근데 19세기 들어가면 그다음 근문학파를 바탕으로 한 경세적 학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그 학풍을 뭐라고 하냐면 고중학이 아니지 반대는 공양학이라고 하죠. 춘추 공양전을 바탕으로 한 상주 공양학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내용은 요구에 맞춰 쓰시면 되는데 19세기에 고중학이 학권 학문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한편 두 가지 새로운 학술경이 했는데 하나는 그 육아경제의 진위 논제를 바탕으로 경전 본인의 윤리적 도덕적 원리와 그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중요하는 뭐죠?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근문학이에요. 근문학. 근문학은 상주 공양학파죠. 근데 상주 공양학파는 고문학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근문학으로 발전됐고 이게 학대되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이제 경세적 성격, 현실 참여적 성격이 있다. 나는 경세적 성격이야. 그래서 이 가와 나가 대비된 성격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건데 가에서 나로 진척됐다. 그 내용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 나나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왜냐면 상주 공양학, 근문학은 모두 같이 있죠. 경세적 성격도 같이 있어. 그냥 동일하게 봐야지만 뭐냐면 이 문제가 풀려. 다른 대비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문학하고 근문경의 차이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39페이지에 일단 그 고문학경과 고문학과 근문학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표를 치워놨어요.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주 공양학이죠. 근문경에 의해서 춘추 공양제의 가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됐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가는康회의 등의 추진한 범법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됐죠. 예. 그 다음에 나는 주례에 입각해 사회개혁의 학문적 토대가 됐다. 자, 주례는 고문경에서 강조한 거야. 예. 고문경에서. 예. 그래서 근문경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그러면 근문경이 현실참여적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뭐냐면 뭐 왕한성이나 이런 사람도 뭐냐면 주례 강조하지 않았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근문경에서도 주례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개혁 사상에 근데 주례 자체는 연구하지 않아. 이용을 그 개혁 정치할 때 인용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주례가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경세적 성격 강화된 것이 항조 경세 문포나 해곡도지다. 예, 이거 맞죠? 항제와 경세 문포나 그 다음에 해곡도지를 저수한 사람은 누구 거야? 공양학파 위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가 동일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 국내적 위기의 의식에서 그 당시 이제 가대 성과를 받던 나가 출현 촉진대가 됐죠. 그래서 상주 공양학파가 더 발전된 것이 경세적 성격을 강한 공양학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동일한 학무지만 이게 좀 더 발전된 걸 강조하게 경세적 성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국의 관리선발 제도를 이제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다음은 정근대 시대 때 중국의 관리선발 제도다. 자, 자료 A가 비판하고 있는 제도의 명칭을 쓰고 B에 밑줄친 가의 실시한 목적을 쓰시오. 자, A는 그 지방의 향품을 등급을 매겨서 중앙에 간품을 매기는 이걸 뭐라고 하죠? 구품 중정제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송나라 때 전시가 제도가 있고 전시가 제도는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과거 시험에 이제 시험을 3년에 1회로 전례하고 식년실 도서 이렇게 하고 호명법과 등록법을 실시했다. 호명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뭐야? 이름을 갈리는 거죠.
등록법은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뺏겨가지고 채점감에 주는 거고, 이건 뭐 때문에 공정성을 강화하게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공정성 강화에 더 집어넣으면 항제가 직접 그 전시에 문제를 내요. 항제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글을 읽고 기획을 지칭하는 용어와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간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니은으로 인해서 과거 급제자를 구성하는 면에서 당대와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들 사회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에서 구분해서 각각 20차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송대의 새로운 지배층이 뭘까요? 사대부죠. 사대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송대 과거제도에서는 몇 가지 이제 당나라 왕조와 이제 다른 특징이 있는데, 홍역법과 등록법 아까 같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그 보면 최종 시험 제도를 뭘 뒀죠? 전시 제도를 줬죠. 항제가 직접 와서 이제 그 등수를 매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조의 자주 문생 관계를 폐지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거 제도가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지역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냐? 자, 일단 사회적 변화, 송대 사대부 사회가 성립됐고, 그 지역적 변화는 뭐야? 강남 출신의 비중이 확대됐죠? 왜냐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경제적으로 발전됐어. 되게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인재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과거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일단 한중일 삼국의 공통적인 시스템 관리 임명제도다. 이거 틀렸죠? 한국과 중국은 맞아. 근데 일본은 과거제도가 없어요. 네. 국가 차원의 과거제도는 없어. 다만 이제 그 번에서 그 다음에 또 중앙 막부에서 실무 차원에서 잠깐 간단한 필기 시험은 있어. 근데 이걸 과거제도로 보기는 좀 힘들어. 그 다음에 2번에 오면 수대에서 시작되어 청말까지 이거 1300년 동안 지속됐다. 맞죠? 네. 수나라 문제 때부터 언제 폐지됐죠? 강서신정 때 폐지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송대에 이르러서 완비되어 항제권을 강하게 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까지 해도 삼층제가 완비되고 호명법이나 등록법 같은 것들 공정성이 강화된 것은 송나라 때고, 그래서 당나라 때는 주로 이제 뭐냐면 관리 자격자 시험이죠. 후보자 시험이고, 근데 여기 송대는 관리 등록 시험이야. 되게 중요한 시험이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조 초에 쌍계 건의를 받아 도입돼서 그 당시 갑오개혁까지 지속이 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그래서 이 과거제도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예전에 없었는데, 이거 문제 때 처음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시험제도 계속 인재 선발하고 선발할 때 다 누가 한 거야? 문제 때 그 과거제도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 행정 그 시험이라든지 사법시험, 뭔가 시험제도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중국의 관리 선발 방식은 대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추천과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한 선발인데, 자, 여기에서 위진남북조 때 시대 추천 제도는 뭐야? 구품중정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도 중에 이제 당대와 송대 과거제도 쭉 차이점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차이점과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이제 500자에는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 5번 문제 보면, 자, 5번 문제는 가와 나는 중국의 관리 선발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와 나의 제도에 각각 해당 왕조 시기의 지배층의 주요 간직 독점 형상을 어떤 관계인지 서술해보고, 나 제도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했는지 기술해보시오. 가는 일단은 이건 뭐예요? 딱 보니까 중전간 쪽 있고 구품이 있으니까 구품 중전제죠. 그래서 이 구품 중전제는 주로 이제 누가 하는 거야? 문벌 귀족들. 그래서 귀족 관료 사회가 이제 귀족 사회가 이제 형성되는, 문벌 사회가 형성되는 그 바탕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제도는 이거는 이제 보면 진사, 그 다음에 뭐 수재가 등등등 있는데, 요 진수작가가 있다면 당나라 때까지 있었어요. 당나라 초기 때까지 있었으니까 송나라 아니고 당나라 때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진사가에 이제 독경, 독사, 뭐 중등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 용어풀이에 다 그 실어놨어요. 예,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나 시기 때는
실제로 당나라 때는 이제 가거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실제는 문벌 귀족들이 독점했어요. 예. 그걸 이제 했던 것이 전시가 전에 뭐가 있어요? 이부시가 있었죠. 그래서 신허섭판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걸 통해서 면접 시험에서 걸려냈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형세호 같은 지휘 출신이나 중소 지휘 출신이나 능력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해. 왜냐면 면접 시험에 다 떨어지니까. 2차 시험에서 신허섭판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송대의 가거제도가 바뀌면서 1차 시험은 항시, 2차 시험은 성시, 3차 시험 마지막 전시제를 두면서 종조의 자주문생관계에 입각한 예부시를 폐지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공정한 가거 시험을 보도록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중소지식층의 형세호 계층들이 능력만 있으면 많이 등용하게 되고, 그 다음 송나라는 과거의 합격해도 곧바로 간직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일종의 자격증 시험에 불과했는데, 송나라 때는 뭐야? 이제 선발 시험이 되죠. 성격 변화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명나라 때 가거제도 변천 쓰시면 되죠. 명나라 때는 학교제도와 가거제도가 일치해서 꼭 학교제를 나와야지만 가거를 볼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국자감생이나 아니면 부주현의 학교 출신자들 생원 이상만 볼 수 있고, 그 다음 명대 가거제도는 15페이지 경위만 봤어. 경서 내용만. 그래서 모의 입각, 팔공문의 입각을 썼죠. 그래서 되게 획일화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거시험 8고문 얘기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8고문이죠. 기본서 달달 외운 다음에 그냥 형식에 맞춰 이렇게 딱 쓰는 거 있는데, 요게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제 기출문제 분석 풀고 막 문제도 쓰고, 그리고 또 뭐냐면 기본서 내용을 달달 외워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냥 백으로 가고 줄로 가고 돈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예. 그래서 뭐냐면 최선의 시험은 아니어도 차선의 시험이야. 최악은 방지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기간제 애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최선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최악으로. 뭘 백으로 가고 돈으로 가는 게 무슨 선발 시험이야.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임용시험 문제가 있으면 임용시험을 개선해갖고 중장기적으로 kontrol할 문제지, 이게 나쁘다고 해서 이게 최선의 제도가 아니다 해서 당장 폐지시키고 더 나쁜 제도 나가자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에 보면 뭐냐면, 밑줄진 시험을 실시한 정치적 목적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이 문제 사전이 과거에서 전시제도 도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전하는 송사 선거제 일부인데, 송나라 태조 때 이걸 이제 썼거든요. 그래갖고 종전에 이제 신허섭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뭘 도입했냐면 전시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3층제를 도입했죠. 그래서 전시제도는 왜 도입했냐? 그 목적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제권을 강화한 거죠. 충성심을 유도. 왜냐면 전시는 항제가 직접 보잖아요. 문제도 내고. 1등부터 33등까지 다 정해주죠. 그리고 자주문생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당나라 시험 때 문제가 뭐예요?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주와 문생은 뭐야? 자주는 시험 감독관. 그다음 그 밑에 문생은 시험 본 사람. 그래서 서로 뭐냐면 이제 자주가 문생들에게 이제 신원 보증을 서주면서 서로 이제 일종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끌어주고 믿어주면서 당파가 형성되는 거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자주 문생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시제도를 뒀다. 그래서 전시제도는 중국의 항제와 그 밑에 시험관 사이에 자주 문생관계로 이제 됨으로써 항제가 이제 일종의 자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 전시제도 받아들였죠. 언제 받아들였어요? 공민왕 때 받아들였잖아요. 예. 자, 745페이지에 보면 이 관리 등용제도 변천 과정을 정리해 놨어요. 제가 표를. 이거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국의 토지제도 보죠. 중국의 토지제도, 조세제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의 토지제도는 그 성격이 나타나는, 일단은 이제 1번 정정제, 2번 군전제, 3번 촌주전무제도는 군분이라는 의미가 있어. 토지를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근데 둔전제는 조조가 실시한 건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둔전제는 그다음 유민을 모아서 농지를 분배하고 둔전민을 삼고 이 둔전민을 둔전간의 호적을 편입해서 조세를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농지 개발, 항모지 개발에 목적이 있는 거지. 뭐 군분 정책, 토지 군분 정책을 실시하지 군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 중에 전전제, 군전제, 천조전무제도 중에 그 전전제가 일종의 중국의 이상적인 모델 형태죠. 토지 모델 형태인데 전전제는 맹자가 주장한 거지 실제로 실시한 제도는 아니고요. 그 서주 때나 춘추 시대 때 실시한 조법을 그 내용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제민족, 여러 민족들이 국가의 권력의 지배에 통합하기 위해서 국가의 통치체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입념에서 그 시행된 중국의 토지제도.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지배했던 516국이나 남북조 시대의 근대죠. 뭐겠어요? 군전제죠. 예, 군전제 2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군전제인데 북위의 군전제가 관련된 거야. 그 북위의 군전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목에 보면 알 수 있죠. 노전과 상전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노전과 상전의 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노전은 단년생이고 상전은 단년생이라는 구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숙전화된 토지는 상전,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토지는 노전, 그죠? 그 당시에 간행해서 이제 숙전화 토지, 자기 토지는 그 남의 토지가 구분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씹었나 봐. 그래서 그 뽕나무 상자 써서 상전이 되는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전도 점점 숙전화되면서 상전화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의 군전제의 또 특징은 뭐냐면 당나라 군전에 달리 그 노비나 농호도 지급했죠. 여자도 지급하고. 노비와 농호에 왜 지급했어요? 기존의 대우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추인해주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북의 군전제 쓰시면 되고, 그래서 당의 군전제와 북의 군전제 좀 비교해서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뭐 중국의 삼국시대 위나라에 처음 실시한 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근데 이때 위는 이제 조비가 세운 위예요. 예. 그때 조비가 세운 위에서 처음 실시한 제도가 뭘까요? 2번이죠. 금방 나오죠. 구품 중전제. 예. 근데 이제 1번, 3번, 4번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요거는 1번, 3번, 4번은 북위와 관련된 거야. 자, 1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일부에게, 그러니까 부자 남자 부자고 이제는 이제 부부와 관련된 것인데, 그래갖고 세금을 걷는 제도인데 이건 북위의 세역제와 관련된 거야. 세역제. 그 다음에 2번은 뭐겠어요? 3번은 군전제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은 삼장제와 관련된 거죠. 네. 그래갖고 이게 삼위일체야. 삼장제는 왜 실시했어요? 그 당시 종주 독후제라 가지고 이제 호족들이 자기 예민들을 예속화시킨 정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직접 삼장을 설치해 가지고 민을 파악한 거죠. 그리고 그 민을 파악한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뭘 나눠주는 거야? 토지를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군전제 실시했고, 그리고 군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거둔 게 세역제야. 그래서 그 삼장제, 군전제, 세역제는 서로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제 중국 역대 왕조 토지대도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한문 해석 부분은 이제 뒤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일단은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가는. 요거는 사방을 일일이 정오로 하고, 정원 900밀고 쭉 나오는데, 요거는 그 정정제죠. 정정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 자, 나는 지금의 천하의 밭을 이런 거 고쳐 왕전이 나온다. 이게 한 번 불러도 왕전이란 말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그 신라 때 왕망의 시절 왕전제고, 이 왕전제라는 것은 토지 상한선을 정해서 토지를 제한하는 거죠. 소유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뭐냐? 4번은 뭐냐면, 자, 이거는 임준월 중랑장. 중랑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둔전제다. 그 조조가 실시한 둔전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점전제와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그 서진 때 실시한 전전제 있죠? 정가정제. 그 다음에 마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군전제와 관련돼요. 군전제. 영업정 구군전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북의 군전제가 아니라 당의 군전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 간은 왕망이 본받아 한 제도이다. 맞죠? 왕망은 정정제를 일종의 모델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어. 토지 국유화를 지향을 했지만 거의 실패를 했죠. 1번.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상옥동의 재정적 기반이 됐다. 왕정제가 상옥동의 재정적 기반이 된 게 아니죠. 이거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려면 그 둔전제나 그다음 정가점제 요 정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는 북위에서 삼장제와 함께 실시했다. 자, 다는 뭐예요? 둔전제죠. 둔전제는 삼장제가 아니죠. 삼장제 같이 실시하면 북위에 군전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건 맞지가 않고. 자, 라는 양세법과 함께 실시했다. 양세법은 이제 라는 전전제인데 양세법은 언제 실시했어요? 양세법은 당나라 때 실시한 거죠. 시기도 안 맞고, 다만 여기에도 이제 같이 실시한 건 호조식이라고 해서 호를 단위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예요. 호조식. 예. 자, 그 다음 마는 당의 군전제인데, 자, 마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시행하고 어린 도치를 만들었다? 이건 아니죠. 뒤에는 명나라 때죠. 그 명나라 때 이제 이갑제, 항충 자치에 입각한 이갑제 실시하고, 어린 도책은 이제 뭐야? 토지대장이죠? 마치 물고기 비늘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어린 도책은 별칭이 있죠? 그래서 답이 1번과 관련된 거야. 맞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조세제도, 볼게요. 조세제도는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저 조세제도 넘어갈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